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인 박지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 집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아마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남편일 거예요. 남편이 1년 전 큰 사고를 당했고 저는 여전히 남편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아이 둘과 저희 부부가 함께 간 가족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고 남편이 크게 다쳤거든요. 제법 큰 사고였어요.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사람을 피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을 한 거죠. 그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사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아이들과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고에서 머리를 크게 부딪힌 남편은 당시 거의 죽은 상태로 장장 14시간의 긴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깨어만 나도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평소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던 남편이 그렇게 되어 저도 아이들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회복은 제법 빨라서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죠. 남편은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깨어난 직후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간단한 질문에 예, 아니요만 눈으로 답할 뿐 확실한 의사소통이나 식사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달 동안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었고 조금씩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병원에서 퇴원 후 요양원에서 보낸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먹고 살 걱정은 됐지만 남편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남편 간호에 매진하고 있죠. 다친 머리 상태가 호전될수록 남편도 점점 나아지고 표정도 자연스럽고 편해지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제 희망 섞인 기대와는 달리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회복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 모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처음엔 눈만 꿈뻑이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손에 쥐어준 물컵을 떨어뜨리지 않고 천천히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저희 아이들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은 사고 전에는 원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본 시간이 연애 포함 25년이 다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프다 한 것은 손에 꼽아요.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더 했죠.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1997년 대학생 때였어요. 남편은 26살이었고 저는 23살로 둘 다 4학년생이었죠. 당시 남편은 경영학과였고 저는 경제학과이기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4학년 1학기 어느 교양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기업을 목표로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준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교양 수업 첫날 어떤 남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처음엔 저도 잘 몰랐지만 매번 수업 때마다 제 주변에 앉는 것 같더군요. 다른 학생이 먼저 앉아서 자리가 없을 때는 한두 칸 떨어져서라도 제 옆에 앉았고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은근슬쩍 물어보더니 어느 날은 대뜸 밥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거절하며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솔직히 잘생긴 얼굴에 키도 훤칠한 남자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같이 학교 앞 나름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취업 준비하는 고민도 서로 나누고 날씨 좋은 날엔 가볍게 공원을 거닐며 데이트도 하면서 남자와 저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본인도 넉넉치 않은 형편에 늘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토라질 때마다 늘 먼저 달래주면서
본인은 절대 화내는 법이 없었죠. 그때는 저도 어려서 잘 몰랐는데 연애하는 내내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이 저와 남자친구가 잘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었더군요. 남편이 하나하나 다 져주고 다 받아줬던 거였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툭하면 토라지곤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된 요즘엔 자꾸 그 시절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저는 예쁘게 잘 사귀면서 1년을 보냈고 둘 다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학교 다니는 내내 성실하게 취업 준비를 해둬서 그런지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죠.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좋은 회사였어요. 저는 공기업을 노리고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아쉽게도 낙방하고 말았고요. 저나 남자친구나 열심히 준비했고 끼니도 대충 때우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만 떨어졌으니 너무 속상하더군요. 그전까진 연인이자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체면을 구기게 됐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분한 생각도 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다 이해하며 항상 감싸주기만 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붙었고 저는 떨어졌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취업을 기뻐하기 이전에 저를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죠.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취업 정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사실 그전에도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었는데 취업 후로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면접 볼 회사도 부지런히 찾아다 주고 면접 준비도 함께 취업 준비할 때와 똑같이 열심히 도와줬죠. 그런 남자친구가 고마우면서도 너무 얄밉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했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주영이 너는 어디에 들어가도 인정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며 저를 달래주곤 했죠. 심지어 이런저런 회사의 취업 공고를 보여주며 지원해보라고도 했는데 당시 유명하지 않은 회사 채용 정보를 알려줄 때면 저는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이런 회사 들어가라는 거야? 내가 이런 데 들어가려고 대학 4년 동안 공부한 줄 알아? 근데 지영아, 이 회사가 전망이 진짜 좋아. 업계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고 몇 년 안에 엄청 큰 회사가 될 거야. 그럼 큰 회사 되면 지원할게. 다른 회사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강짜를 부린 거죠.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 회사 지금은 엄청 좋은 회사가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높은 제 콧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았기에 취업은 더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랬겠죠. 대기업 취직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제 히스테리까지 받아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후 저는 원하는 공기업까진 아니었지만 유명 대기업의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취업 축하한다고 비싼 가방도 사주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축하 파티도 해주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축하 전화도 해줘서 저도 꽤 으쓱한 기분에 정말 행복했죠. 이후로는 저도 남자친구에게 화내는 것 없이 알콩달콩 연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자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우리는 2003년에 결혼을 했죠. 시부모님은 시댁 근처에 사는 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여기저기에서 들은 말들도 많고 시댁과 가까이 지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시댁과 친정 중간에 집을 구했어요.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시부모님도 옛날 분답지 않게 꽉 막혀 있지도 않고 좋은 분들인데 그때는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나 주말에 반찬 가지러 오라는 말이 왜 그리도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명절이면
시댁을 향한 미움이 극도로 심해지곤 했었죠. 저는 2번 중 1번은 친정 먼저 가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럼 또 남편은 제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한동안 애를 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덕에 아슬아슬한 우리 부부는 행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도 한계가 온 것 같더군요. 저는 30살에 첫 애를 낳았는데 당연히 몸을 추스르자마자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어린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나가는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적응될 것이라 믿었죠. 그런데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잠시도 쉬지 못하고 집안일 하랴 아이 챙기랴 정말 너무 바쁘고 버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도 힘들었는지 이제는 다 받아주지 않더군요. 평소엔 그냥 넘어가던 푸념에도 갑자기 이제 그만하라 하기도 하고 제가 빠뜨린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받아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나 저나 회사에, 육아에, 집안일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한 상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이 둘이 되다 보니 아이 둘을 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과 업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출산을 하는 여성 직원은 휴직을 하게 되니까요. 프로젝트에서 밀리고 승진에서도 밀리다 보니 일하는 성취감이 저하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턴 전업주부로 살면서 애들만 키웠죠. 그런데 회사에 대한 미련이나 억울함이 남아 제 마음을 괴롭히더군요. 몇 년이나 회사에서 발 아프게 뛰면서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경력도 쌓았는데 이런 식으로 발목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밉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남편은 우울한 기분으로 처져 있는 저를 달래주곤 했지만 한동안 저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역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전업주부의 삶은 하루하루 정신없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안정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3년 뒤 둘째도 입학했어요. 언제까지고 아장아장 거릴 것 같던 애들이 이제 제법 커서 자신의 의견도 말하고 학교도 잘 다니니 너무 대견했죠. 그렇게 사는 게 안정되고 나니 저도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게 되더군요. 힘들 만한 시간들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애들을 낳고 살면서 같이 나이 들다 보니까 남편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애들 엄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미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인데 언제까지 알콩달콩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조금 변한 것 같지만 나름 큰 집도 있고 애들도 똑똑하고 이쁘게 잘 크고 이 정도면 괜찮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외벌이가 된 남편은 퇴근이 늦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고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애들도 머리가 컸다고 전처럼 엄마 하면서 따르지도 않고 툭 하면 방에 틀어박히니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아 너무 외롭더라고요.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혼자 큰 것 마냥 대들고 저는 일도 내려놓은 지 한참이고 취미생활이랄 것도 없으니 집에서 혼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그때 정말 외롭고 우울감이 심했어요. 이제까지 쉼 없이 달려왔고 애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죠. 남편이라도 있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바깥으로만 돌려고 하고 집에 와서도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어 버리니까요. 정말 집에 그러고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 부탁했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있다가 사고 칠 것 같아. 돈 안 줘도 되니까 너희 학원에 취직 좀 시켜줘. 너도 그게 왔구나. 그래, 그런 시기에는 차라리 뭐든 일하는 게 나아. 많이는 못 준다. 그래도 밖에서 활기나 찾는다 생각해. 그 친구 덕에 학원에서 접수해주는 간단한 사무직원으로 다시 취직을 했어요. 급여도 업무도 별것 아니었지만 그래도 밖에 나와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도 하고 학생들 보며 지내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더군요. 그렇게 활기를 되찾은 저는 한동안 괜찮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사실 그 여행은 우리 부부의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다녀와 이혼을 하기로 했었죠. 남편이 2018년 말쯤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간 남편 마음이 떠난 걸 알면서도 바깥일하느라 힘든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잘 안 쉬어지더군요. 나중에는 머리도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생각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죠. 이혼해 줄게. 그런데 지금 말고 준석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온 것이 뜻밖이었는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애 끌고 당장 같이 살고 싶겠지만 좀만 참고 기다려. 애들한테 아빠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외박 같은 건 하지 마. 이제 준우는 중학생이야. 대충 알 건 다 아니까 특별히 행동 조심해. 그럼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까.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처럼 생활했어요. 애들 없으면 대화도 안 했고 남편의 빨래나 음식 같은 건 챙기지도 않았죠. 정말 한 집에만 있을 뿐 남처럼 살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 어서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작년 초 드디어 둘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남편은 큰애에게도 그랬듯 작은애에게도 졸업 기념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죠. 그럼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나 4학년 때 갔던 거기. 나 4학년 때 갔던 거기. 거기에 가자. 여행? 뭘 사는 게 아니고? 갑작스런 여행 소리에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바람난 것을 알았을 때가 둘째가 5학년이었어요. 그러니 그날 이후로 가족여행을 갈 수가 없었죠. 남편은 아이에게 엄마 허락을 받으라고 은근슬쩍 저에게 선택을 넘겼고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 여행. 가? 마지막이잖아.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정리하자. 그래, 알았어. 그렇게 2박 3일의 마지막 가족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다시 불같이 들끓기도 하면서 가슴만 두드렸죠. 그리고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차에 부딪힌 머리를 문지르면서 아이들을 확인한 후 옆자리에 있던 남편을 봤는데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더군요. 정말 한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만 아득해졌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준우 아빠.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구급대가 도착했고 우리 가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수술을 들어갔죠.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의식이 없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무데도 가지 마.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 막 굴어서 정말 미안해. 이제 내가 다 잘할게. 제발 이렇게 가면 안 돼.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그렇게 빌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발 죽지만 말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염없이 빌었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며칠이 흐르고 남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때도 남편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 몸 어디에도 그렇게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남편 얼굴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후 재활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옆만 지켰습니다.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남편이 다시 건강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상간녀도 남편이 그 지경이 된 것을 알게 되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군요. 병원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상간녀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제가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철민 씨와의 관계 깨끗이 정리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이쪽에서도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몇 시간 뒤 상간녀에게서 알았다는 문자를 받은 저는 그 일을 이렇게 묻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금의 모습으로 저와 아이들 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온갖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었는데 막상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이 사람이 죽고 없어진다 생각하니 숨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모든 흉 허물도 감싸준 이 남자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제 이렇게 된 남편 곁에는 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포용해 보기로 했죠.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그러했던 말이죠. 그리고 그런 큰 일을 겪고 남편을 지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로 아이들도 철이 들었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자주 보러 오네요. 막내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지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와 아빠에게 많이 읽어줬어요. 그게 머리를 다친 사람에게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네요. 어찌 보면 사고가 나서 저와 아이들을 떠나지 않은 남편 덕에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저 역시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저녁이 되면 한시도 제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제 손을 잡느냐고 했더니 연애 때는 제 손이 따뜻했는데 결혼해 아이들 낳고부터는 밤만 되면 제 손발이 차가워진다며 따뜻하게 해주려고 한다더군요. 다시 젊을 적 그 다정한 얼굴과 목소리로 제 손 꼭 잡고 있는 남편을 보니 괜시리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오늘따라 남편과 잡고 있는 손이 더욱 따뜻하네요.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 저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남편의 죽음의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남편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제 진심이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